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 천심민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천남수의 천심민심을 진행하게 된 강원도밀보 이호 디지털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가 바뀌어 앉으니까 좀 역할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좀 이제 생소하네. 예, 예. 저희가 자리를 바꾼 이유는 천남수 소장님의 향후 29일, 30일도 안 남은 대선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역할을 바꿔서 소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투표 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 보시면 지금 재외투표가 2월 23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선상투표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20일도 안 남았네요, 소장님. 그렇죠. 그 사전투표가 보통 20% 이상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뭐 투표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에 그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공중파 3사가 중계를 했는데 보니까 뭐 한 40% 가까운 국민들이 네, 맞아요. 봤어요. 네. 이것은 최근 들어서 15대 대선, 그러니까 처음으로 TV 토론이 있었던 1997년도 TV 토론의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근데 유튜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튜브도 중계됐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의 그 시청률이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만큼 또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천심민심에서 저희가 다뤘을 때 변수 중에 하나로 이 토론회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게 바로 이 국민적 관심이었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심민심은 지난 설 연휴와 TV 토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고요. 네. 남은 변수를 감안해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천 소장님의 집중 분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부터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4일과 5일, 그러니까 TV 토론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제 뭐 바로 직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4일, 5일이나 6일, 7일 조사도 그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세 개,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조사, 그다음에 방송사로서는 CBS의 조사, 그다음에 중앙일보 조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아, 화면 준비했나요? 네, 이 화면은 자, 이 조선일보가 의뢰한 칸타코리아 여론조사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를 진행하죠, 늘. 그래서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35%,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1%로 두 사람 간의 차이는 4%포인트 간격이 있습니다. 이 4%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약 6.2% 내에 있으면 그건 오차 범위다. 그래서 뭐 통상 이제 보도를 할 때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마치 이것이 어떤 선후 관계를 얘기해 주는 듯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른 표현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주목할 사항들은 바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때 15% 또는 많을 때는 18%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12% 정도로 다소 낮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 이상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은 그 CBS 이 방송사죠. 그 서던 포스트의 조사 같은 시기에 같은 인원을 했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 같은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윤석열 후보가 36.8%, 이재명 후보가 31.7%로 뭐 한 4, 5%포인트 차이는 앞서 조선일보 조사와 큰 차이가 없죠.
역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보시는 이 안철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6.9%. 그러니까 10% 이하로 지금 낮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다소 좀 주춤하거나 또는 하락세를 그렇네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같은 기간 조사의 엠블레인 퍼블릭 조사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지만 이재명 후보가 38.1%, 앞서네요. 윤석열 후보가 36.8%. 뭐 앞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역시 아, 이것도 네네. 그렇군요. 오차 범위는 접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역시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제 아마 단일화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기존의 지지세에서는 하락 국면이어서 한 조정 국면, 하락 조정 국면에 있다. 약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을 기초로 해서 또 좀 얘기를 좀 나눠본 이후에 또 얘기를 하시죠. 네.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궁금한 게 그래도 경향성을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 조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조사, 그러니까 4일과 5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날 6일, 7일 조사까지도 이런 경향성을 똑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딱 한 가지죠. 두 양강이 치열한 접전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대세를 잡은 후보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통상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또 TV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여전히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역시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권자층이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뒷심이 없다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도가 좀 하락하면서 하락 조정 국면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공통점이고요.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사 있어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냐, ALS 자동 응답이냐, 또는 이 대상자 모집단을 가상번호 즉 KT나 SK T나 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했느냐, 아니면 RDD 랜덤으로 무작위 다이얼링을 통해서 했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지율 추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향성 분석, 이 지지율 추이를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선거와 다르게 이번 대선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그 부분을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다시 화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서 이 세 가지 여론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를 이제 지역주의 선거 경향성에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조사, 즉 엠브레인 중앙일보 조사와 CBS 조사 두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일보 조사인데 여기는 미세하게나마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앞서는 편이 맞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연령대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38% 지지도 중에서 20대 18세부터 29세까지의 지지도가 30.9%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체 36.8% 지지 중에 26.9%가
이 2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심상정 후보가 전체적으로 4.2%에 불과했는데 10%를 넘어섰고 20대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무려 16.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11% 이상 지지에서 그 상당수가 20대 또 옆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에서 18.3%. 그래서 주로 20, 30대 층의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통해서 본인의 11.7%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20, 30대에서 여전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밑에 조사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서던포스트의 CB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36.3%, 그 이재명 후보가 10.3%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표본이 169개, 175개로 제한적이라서 좀 격차가 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전체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쪽 조사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0대 층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비한 상대적 우세가 전체적인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바로 40대입니다. 40대는 확연하게 갈립니다. 이 CBS 조사나 중앙일보 조사나 공통적으로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입니다. 53%, 53%. 그러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는 22%, 20%.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로. 근데 사실 40대 층이 왜 이런 것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20, 30대 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지만 40대 층이 유독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고 윤석열 후보 지지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추세,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데 또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50대를 같이 보면 50대에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아래 CBS 조사는 뭐 접전 양상이지만 중앙일보 조사는 역시 상당한 차이로 이렇게 앞서게 되고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51%, 56%.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는 30%가 채 안 되고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 후보의 접전 양상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선거에서 뭉치느냐, 응징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20, 30대의 표심을 누가 사느냐, 선거 막판에 이것이 앞으로의 판세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40, 50대와 60대에서 큰 차이는 각 지지계층의 응징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지역 투표에 대한 또 것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 전라,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70% 가까운 지지로 69.2%. 그러니까 69, 이게 70% 가까운 지지로 이제 압도적인 향이 보이고 있고요. 또 대구 경북은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또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가 어디냐면 55.9%인가요? 네, 맞습니다. 55.9%.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경향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약간 갈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 서던포스트 CB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우세로 42.2%로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30.4%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38.3%, 윤석열 후보가 34.9%로 접전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좀 워낙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표심이 경기, 인천과 서울이 좀 다르다 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문제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마 표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경기도 지지가 높은 곳은 아마도 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중심 뭐랄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러나요? 여기 하고 있는 그 대전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의 표심을 보게 되면 이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4%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34.6%. 이재명 후보가 앞서네요. 예, 다소 이제 앞선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CBS 조사에서는 또 이 이재명 후보가 어디 요거죠? 28%고 윤석열 후보 반면에 또 38점.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조사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의 조사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마 지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선거 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좀 기초로 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집중 분석해 주셨는데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냐면 토론회를 끝나고 여론조사 한 거를 제가 보니까 네. 그 토론을 누가 잘했느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네. 승기를 잡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하면 좀 무리고 우리가 그 얘기 나중에 할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일단은 TV 토론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TV 토론은 그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후보 면면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태도라든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근데 이것들이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TV 토론을 유권자가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유권자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방의 주장을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TV 토론이 끝나니까 다 자기 후보들이 다 잘했고 상대 후보가 다 못했다고 깎아내리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심상정 후보 중에 누가 잘한다고 느꼈는데 사람들의 주장들은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이미 이번 선거가 진영 투표화됐어요. 굉장히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성향, 확증 편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TV 토론이 크게 뭐 객관적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더라도 지지율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지지율의 응집력을 가져오는 거에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앞으로 계속될 11일 날도 있고 기자협회 네. 계속될 토론은 크게 영향을 안 끼칠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TV 토론을 통해서 실수를 하면 그 순간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것을 까먹게 되니까 그러나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더 얻겠다 하는 건 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천남수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신 여론조사에서 보면 우리 세대별 표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지금 논의하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토론 특히나 이제 그 진영 투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호감 선거 이러면서 이 양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20대, 30대에 좀 두드러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기존 정치 세력으로 분류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불리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이번 투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 투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충성도, 경쟁이 이제 불가피하다 하는 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 지지층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의 강점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이 확보됐다고 보고 상대 후보를 좀 약간 분열시키고 좀 힘을 좀 빠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네거티브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지지하느냐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것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견제성 투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진영 투표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스윙 보터입니다. 그 역대 선거는 스윙 보터가 뭐 충청도다 또 뭐 강원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대 투표의 양태에서 스윙 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20, 30대 층들이 어떻게 그 투표권 행사에 따라서 이번 대선 판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2030 세대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일보 디지털 뉴스부 현직 기자인데요. 전에 정치부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감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 직접 모셔서 2030들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생각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자리 오셨네. 네, 우리 이호 국장께서는 그 옆에 좀 앉아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소위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에 스윙 보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대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30 세대의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페미 논란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떠세요? 일단 먼저 뭐 여성가족부 폐지니 뭐 얘기를 하면서 그 페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뭐 이제 여성이니까 또 여성 입장에서 또 여성이 보는 남성들의 생각은 이대남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대라는 게 사실은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화가 되어졌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 세대에도 되게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청년들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뭐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다양한 청년 세대를 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지 않고 네. 그냥 이대남 이대남은 여성을 혐오하는 네. 뭐 집단 또는 이대녀 뭐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그 구성이 된 게 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형태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언론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언론도 언론인데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이 통신 환경이 이 매체 미디어 환경이 네네. 개인 미디어 시대에도 돼 있고 그쵸. 또 SNS가 통해서 맞습니다. 옛날에는 모여서 이 집회하고 뭐 의견을 모았다면 네. 젊은 층들이 네네. 지금은 이제 주로 SNS를 통해서 네네. 공감하고 교류하는 그 다양한 정보가 흘러다닌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좀 뭔가 왜곡된 여론들이 나오긴. 생긴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어쨌든 지금 막 그 이대남이라는 게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대남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유권자로서 좀 유효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싶은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내일 사실 그 행동하는 남자들 보통 남자들 행동하는 네, 보통 네, 남자들이라는 그 페미니스트 남성들 또는 네. 그냥 그 이대남이라는 프레임을 거부하는 남성들의 기자회견도 준비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20대 남자를 이대남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화 시킬 수 있냐? 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 의견은 네. 이게 지금 이대남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에 불과하고 실제 다양한 여론인 거죠. 예, 네. 다양한 의견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것이 집단도 있는 너무 반면 부각됐다. 네, 아닌 집단도 있는 건데 20대 청년의 남성들은 모두 이대남 약간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좀 아쉽다는. 지금 이제 20, 30대 층들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는 네. 이제 혼전이 거듭되거나 네. 아니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또 언론도 그걸 계속 이제 보도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최 기자가 보시기에 네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20, 30대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죠? 뭐 어떤 후보를 좀 더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제가 드리는 거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그 후보들의 저는 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내놓는 공약들이 2030 세대들을 위한 뭐 선심성 공약이라고밖에 저는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다수의 2030 세대들이 이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저 공약이 진짜 지켜질 공약이고 좋은 공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다수의 사실 청년들일 텐데 청년들이 뭐 당연히 여가부 폐지만 본다고 해서 저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좀 거대 담론이나 비전, 철학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그쪽으로 이제 청년들이 좀 생각을 본인들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 지금 이제 최 기자 얘기하는 것은 이제 소위 그 대의 투표, 그러니까 뭔가 명분, 의미, 네. 가치 투표를 얘기를 주로 이제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왜곡된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MZ 세대들은 이익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 기자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보여지는데 네, 왜 이것이 너무 크게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좀 아쉬운 안타까운 점은 없잖아 있네요. 굉장히 안타깝죠. 요즘 2030 세대들이 오히려 그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본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사회 기업 가치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이런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뭐 ESG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충분히 많고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무조건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건가 그 사회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최 기자님 그 양극화 프레임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면 2030 표심이 대선 막판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맞으면 왜그 작동할 것인지. OX인가요? 네. OX? 작동할 것이다. 2030 MZ세대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의 그 범주화되지 않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스윙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오늘 그 최 기자랑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는 한 가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하나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는 이제 지금 SNS나 이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고 또 조직력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치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분들 20, 30대가 스윙보트로서 이번 대세를 좌우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는 바른 길이다 하는 믿음을 이번 통해서 느꼈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종종 한번 이 기회를 또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네. 주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최 기자님 같은 분만 계시면 뭐 2030 표심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거 가장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특징으로 볼 때 지금 현 상황 초박빙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남은 변수 뭐가 있을까요, 과연? 단일하죠. 여전히. 네. 지금 뭐 수면 위로 워낙 많이 뭐 지금 노출되는데 여전히 가장 유력한 그리고 마지막 그 전체적인 판세를 흔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막판 이슈는 누가 뭐래도 야권 후보 단일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단일화 문제는
그 각각의 정치적 세력들 간의 어떤 이합집산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구도가 초접전 양상을 계속 유지된다면 그리고 뚜렷한 후보가 누구든지 아직은 대세를 잡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일한 돌파구는 야권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한 단일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쪽 여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단일화를 통해서 구도가 흔들리면 큰일 났다. 단일화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이제 하겠죠. 근데 반면에 오히려 단일화가 이번 선거가 진영 투표라고 하듯이 이 진영 간의 응집력, 위기감을 높여서 응집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또 역효과, 다른 측면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는 부동층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의 충성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늘 나오는 막판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 저쪽 진영의 응집력을 그렇죠. 약화시킨다. 그렇죠. 아, 자기 조직의 이걸 응집력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대를 흔들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TV 토론도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특히 20, 30대 층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남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샤이입니다. 샤이. 이것이 샤이 이재명이냐, 샤이 윤석열이냐, 샤이 여당이냐, 샤이 야당이냐입니다. 즉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는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게 되면 양강 접전, 뭐 다소 누가 우세 이렇게 이 지지도가 출렁을 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묘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여론조사 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그 응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응답을 하거나 굳이 자신의 지지를 마음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샤이층의 존재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가요? 이것이 양쪽에 같이 있다면 뭐 이재명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이라면 영향을 안 주겠죠. 그 크기가 암만 크더라도 다만 이것이 어느 쪽이 좀 더 크다고 한다면 이 초접전 양상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그렇죠.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이번 선거가 이 심판의 선거냐 아니면 어떤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톤급 이슈 공약 제시가 좀 약화되고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소액항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이러다 보면 지지세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적지만 또 지지를 높이는 것도 또 느리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판에 어떤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 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학적인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네.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죠. 그 설날 연휴가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승기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승기가 배우 이승기는 아니죠. 아니죠. 그랬으면 참 근데 좋을 저는 텐데.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승기를 잡았구나. 아, 그래요? 네.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는 역시 초박빈 접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분석은 좀 그러니까 식상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네. 그러면 손실이 적은 후보 이후 남은 한 20여일 동안에 좀 이 손실이 적은 후보가 아무래도 좀 당선에 가깝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진영 투표 공고화된 것들을 자기 진영 투표를 좀 더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있느냐, 누가 더 충성도를 보이느냐 하는 측면이 가장 크고 끊임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이완 작업을 할 텐데 이 효과성이 바로 이제 막판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조직력에서 강한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들어도 지금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를 판단이 안 섭니다.
그 최근에 우리 동영상을 이제 어느 분이 보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양 후보가 몇 % 내에서 결정이 날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천남수 소장님한테 다음 토론회 때 여쭤보겠다라고 그랬는데 네. 몇 %로 뭐 초접전, 안개 속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몇 %로 갈라질까요? 근데 몇 %가 중요하나요? 1%를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네. 10% 차이로 이겨도 이기는 건데 이번 선거는 하여간 몇 %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초접전 양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워낙 선거 막판을 갈수록 판세가 출렁이는 측면들이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천남수 소장님의 천심민심 여기까지입니다. 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